내가 이번 주말에 나는 그냥 뭐 집 앞 카페에서 가볍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휴대폰에 올려가지고 뭐 인스타그램도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주변 사람들 뭐 어디 뭐 제주도 뭐 신라 호텔 가 있고 뭐 누구는 뭐 어디 동남아 가 있고 이제 해외여행 열렸다더라 뭐 괌에 가 있고 막 이러면 갑자기 내가 잘 보내고 있었던 책 읽는 주말이 되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못 산다고 있다는 느낌을 매일매일 이제 주입받고 있는 굉장히 일상화된 시대가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지우라고 하고요. 저에 대해서 이제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처음 책을 썼던 건 10년 전이었죠. 그래서 10년 전에 그 청춘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인문학 책을 쭉 썼어요. 분노사회 같은 책들을 쓰다가 최근 거의 뭐 한 3, 4년간은 계속해서 에세이집을 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거기 있다 한 점 의심도 없이 그 책부터 해서 인스타그램 절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 나는 뭐지 저거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자꾸 요즘에 너무 약간 저 좀 기억력 이상해진 것 같아요. 건망증도 심하고 모든 걸 다 제 책 제목까지 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게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 책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에세이집이었고요. 이번에는 책도 일종의 이제 사회 비평 에세이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 삶에 대한 태도를 담은 그런 에세이들을 모은 책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책을 뭐 크게 몇 가지 종류의 책을 써요. 한 종류는 아주 이제 사회 비평적인 글도 많이 쓰고 다른 한쪽으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한 글들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번 책은 이제 그러한 두 가지 이야기들이 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사회 비판적이거나 사회 비평적인 글들이 한 반 이상 들어있고 또 나머지 반 정도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써왔던 글들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우리 사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정을 해보긴 했었는데요. 저는 규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은 뭐 우리 사회를 뭐 어떤 경제적 학적 관점에서 규정할 수 있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사회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뛰어난 뭐 세계적인 학자도 아니고 정말 제 피부로 와닿는 이 사회의 느낌들이라는 것들 일종의 제 감정을 통해서 바라보고 적는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테마도 양극성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선망과 부러움과 동경과 질투로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죠. 저는 우리 사회 문화를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 바로 그런 선망의 감정이라고 느낍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로 대변되는 그런 선망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그런 문화가 인플루언서 문화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인스타그램을 팔로워하고 있을 때 느끼는 그 타인들에 대한 굉장한 선망의 감정, 타인들이 자기 삶을 전시하고 있을 때 나에게 느껴지는 굉장한 상대적 박탈감, 그 타인이 전시하고 있는 저 삶이 옳고 그 순간은 마치 내 삶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떤 선망의 감정들이 되게 소용돌이처럼 문화 전반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전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엔 절망이 없다는 책에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강조했었는데 일종의 이제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고 뭐 미디어 같은 곳에서도 뭐 연예인들이 뭐 엄청난 그런 집을 자랑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옛날 같았으면 그런 식의 어떤 전시들은 약간 그 좀 겸손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약간 지양되는 문화가 있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플렉스 문화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전시가 되고 있고 그 전시 문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전시를 대면하고 있는 나에 대한 부정이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정해야 그것이 부럽고 글로 가고 싶고, 그래야 그 사람이 전시하고 있는 그 공간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나도 사게 되니까. 왜냐하면 나를 부정해야 그게 이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말인데, 결국 유혹이라는 단어가, 유가 이제 유인하다는 거잖아요. 유인하고 그리고 혹하는 건데, 스스로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유혹들이 이제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거의 매일 내가 부정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세상이라는 거는 진짜 세상이 뭐 걸어와가지고 나 뺨 때리면서 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전시 이미지들이 매일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한 축인 그런 소비 문화가 형성되고 있고, 굉장한 이제 유혹과 이끌림과 자기 부정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5살쯤 돼요. 그럼 이제 아내가 많은 그 육아 계정들을 팔로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아이랑 셋이서 잘 지내고 있다가도 아내랑 같이 다른 육아 계정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마치 아이한테 죄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 데리고 저렇게 좋은 곳에 데리고 가서 뭐 호캉스도 해야 되고, 아니면 막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뭐 그런 막 되게 값비싼 육아 용품이나 장난감이나 뭐 놀이기구 같은 것들을 아이에게 사줘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이제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전시 문화를 보는 순간, 그걸 보기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 주말에 나는 그냥 뭐 집 앞 카페에서 가볍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휴대폰에 올려가지고 뭐 인스타그램도 보고 이렇게 저거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주변 사람들 다 뭐 어디 뭐 제주도 뭐 신라 호텔 가 있고, 뭐 누구는 뭐 어디 동남아 가 있고, 이제 해외여행 열렸다더라, 뭐 괌에 가 있고 막 이러면 갑자기 내가 잘 보내고 있었던 책 읽는 주말이 되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못 산다고 있다는 느낌을 매일매일 이제 주입받고 있는 굉장히 일상화된 시대가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양극성 분열의 감정이냐면,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화려한 것들을 선망하길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가장 절망적인 모습도 찾아 헤맨다는 점에서 양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아이 낳지 마세요, 아이 낳으면 망합니다, 약간 이런 단어나 결혼하면 망합니다, 아니면 뭐 어떤 직업을 가지면 뭐 망합니다, 또 완전 반대로 몇 살 때까지 결혼 안 하면 인생 망합니다 라든지, 타인들의 삶의 절망을 확인함으로써 위안을 받으려는 성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이제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갈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양극적인 현상들이 퍼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주목받아서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고 때론 좋아하기도 하고 닮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소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사는 걸 나도 사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따르고 싶다가도 그 사람이 어떤 하나의 말실수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서 몰락하기 시작하면 되게 또 다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아, 너 인생 다 가진 줄 알았지. 너도 이제 몰락하는구나. 너 그럴 때가 까불더니 그럴 때가 올 줄 알았다라든 이런 식으로 타인을 선망함과 동시에 그 선망한 사람이 몰락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양극적인 감정들이 우리 삶을 되게 채우고 있고, 그런 양극적인 감정들이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자기 중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되게 그냥 좋아하고 있고 내 삶에 머무르고 있다면 타인의 삶이 그렇게까지 부러울 이유도 없고, 타인의 고통에서 내 삶의 위안을 얻을 필요도 없는데, 내 삶이 매일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되게 극단적인 타인의 이미지들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시대상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시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대상은 시간 중심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존재하는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면, 다른 하나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주말이면 매번 공원에 나가는데, 공원에 나가면 이렇게 다른
아이들도 있고 요즘엔 또 이렇게 또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저도 비롯해서 다 과보하니까 아이들마다 부모들이 다 따라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놀이터 가면 아이들끼리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놀이터 가면 아이 한 명당 부모 하나씩 다 있잖아요. 거의 초등학생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떤 아이가 소중해진 그런 문화를 반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이렇게 모래놀이 하고 있으면 다른 아이가 와가지고 같이 놀자 그러면 그 엄마가 되게 미안해해요. 너 같이 놀자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기 영역에서 놀아야 되고 나 서로 각자 영역에서 놀아야 되고 뭐 같이 노는 걸 되게 패기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눈치 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타까운 약간 이웃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해버린 그런 문화가 반영되고 있는 거죠 육아 현장에도. 근데 아무튼 약간 여담이었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보다 보면 가끔씩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보다 이제 형인 애들이 와가지고 뭐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형이니까 너 몇 살이야? 넌 5살이니? 난 6살이야. 내가 형이니까 너는 저리 가. 여기는 내가 모래 땅 파고 내가 놀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굉장히 정말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 그 나이 때부터 이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라는 것은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서열을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지났기 때문에 얻은 서열이잖아요. 나는 쟤보다 더 많은 숨을 쉬었기 때문에 더 높은 서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지금 계속 축적되면서 진행되는 거죠. 뭐 나이가 한 살 많으면 형이고 누나고 뭐 언니고 어린 아이들은 존대어를 써야 되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선배고 하니까 이런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이제 쭉 가다가 거의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잖아요. 이 한 살 차이, 2살 차이로 이 서열이 지어지는 문화는 특정 나이대까지는 자기의 시간이고 자기여서 그냥 나이만 들어도 남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선배가 되고. 근데 특정 한 대략 뭐 청소년기일 때 있을 때고 청년기일 때 있고 특정 나이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더 빨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이살만 먹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어떤 나이 때는 취업을 해야 되고 뭐 어떤 나이 때는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떤 나이 때는 아이 뭐 엄마 아빠가 돼야 되고 어떤 나이 때는 뭐 대리나 과장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시간 순서에 따른 그 시간이 엄청 쫙 빨리 가는데 그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시간표가 매우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특정 시간표에 따라서 자기를 규정하고 그 시간표에 따른 자기 존재가 그 시간에 따라가지 못하면 스스로 되게 박탈감과 도태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시간 중심 사회라는 것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해보면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36살인데 36살인 다른 사람들을 제 옆에 딱 10명 딱 줄지어 놓으면 10명 다 신체 나이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동안도 있고 노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다 나이가 다를 거예요. 누구는 성숙했고 누구는 되게 미숙하겠죠. 또 뭐 지식의 양으로 봐도 누구는 지식이 많고 누구는 지식이 적고 누구는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그 36이라는 어떤 숫자를 채운 시간을 채운 존재가 쭉 줄지어놔도 모든 면에서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체 나이도 다르고 정신 나이도 다르고 마음의 나이도 다르고 모든 나이가 다른데 그 존재들을 똑같은 존재로 취급해서 어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도태된 존재고 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시간이 폭군이 된 사회라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특히 많이 살아왔었고 물론 뭐 갈수록 나아지는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반말했다고 이제 모욕죄로 벌금형 받으셨던데 뭐 갈수록 이제 어떤 그런 나이 차이에 따른 어떤 그런 서열 문화가 많이 와해되고 있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압박감 작용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그 뭐랄까 주체 중 한 명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3대장 중 한 명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 원피스라는 만화 아십니까? 여기 남성분들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 보면 이제 3대장이 나오는데 3대장 중 한 명이 이제 시간이라는 거죠. 넌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사회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이웃이 사라진 시대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서울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몇 분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되게 많은 피해가 생겼었죠. 특히 강남역 쪽에. 근데 이제 뭐 그 와중에도 제가 이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그 뭐 어디 이제 반지하방에 갇힌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생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웃들이 그 아이를 구하는 어떤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반지하방에 물이 차오르고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웃들이 와서 이렇게 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뭐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누구야 누구야 막 부르면서 뭐 괜찮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이제 뭐 이웃 아저씨들이 구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문을 부수고 아이를 아이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안아주면 토닥토닥 해주고 좀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지금도 말하는데 약간 눈물 날 것 같은데 그 약간 되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을 눈물이 좀 났었는데 네. 제가 지하철에서 많이 울지 못했지만 근데 그 왜 이렇게 이런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날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저에게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그 일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면 전혀 감동적이지 않겠죠. 그런 일들이 너무 드물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되게 이례적으로 느껴져서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특히 서울은 더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옆집 사람도 서로 잘 모르잖아요. 옆집 아이 이름 아십니까? 아파트 자기 같이 사는 아파트에 아는 아이 이름이 있는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웃의 관계라는 것이 이제 거의 붕괴가 된 시대고 내 옆집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그 아이와 그 집과 이웃 관계가 형성돼 있고 그래 지금 이 시간대면 저 집안에 아이가 갇혀 있겠구나 아니면 저 아이가 혼자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걸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뭐 구하는 그런 전제가 될 수 있는데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시대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일 자체가 되게 드물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거죠. 뭐 고독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신고해보면 이제 막 뭐 백골이 돼 있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고독사가 우리나라에 한 해에 몇천 건 발생하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어떤 이웃이 거의 소멸된 시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대상이 다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회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를 통과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제가 이 사회를 묘사하는 하나의 방식들인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글들을 써왔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분석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매일 느끼는 그 감정 속에 이 사회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글을 쓰고 이번에도 그래서 어떤 사회 비평 에세이라는 그런 이제 장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어떤 양극성 분열의 시대, 타인에 대한 선망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일단 최근 들어 많이 느끼는 거는 고독의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이 SNS의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게 만들잖아요. 한 30분이라도 놓고 있으면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어떤 죄의식을 느낄 만한 독특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인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거의 전 세계. 뭐 어떤 뭐 조사를 보니까 하루에 3,000번 터치를 한다던가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건 150번인가 뭐 아무튼 그 조사마다 좀 다른데 열어보는 건 뭐 1, 200번이고 터치는 뭐 2,000번인가 3,000번인가 한다고 하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SNS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메일을 확인할 수도 있고 카톡을 볼 수도 있고 뭐 문자를 볼 수도 있고 뭐 뉴스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끊임없이 이제 정신이 이제 분산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중심을 가지고 되게 고요하게 삶을 성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즘 들어서 좀 고독의 확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느낍니다. 이 고독이라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독방에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를 저는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고독이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하루에 저는 한
두세 시간 정도는 뭐 서너 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에서 벗어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느끼고, 그것을 이제 고독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고독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해 들어오는 이 이미지들로부터의 차단을 의미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고는 저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가장 고독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 아이랑 둘이 놀 때 가장 고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랑 둘이서 뭐 공원에 가서 주말에 뭐 사람도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둘이서 계속 모래 땅 파고 있으면 되게 고독해요. 그래서 계속 땅 파면서 이제 터널 만들고 뭐 이렇게 포크레인 집 만들고 막 이러고 있다 보면 되게 고독한데, 그 고독이 뭐 싫다는 의미에서 고독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오히려 굉장히 그 어떤 유가라는 시공간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내가 타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여지도 없고, 누구를 질투할 일도 없고,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반바지 입고 온몸이 흙탕물이 되도록 노는 거니까 오로지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죠. 혹은 반대로 이제 아이가 잠든 밤에 혼자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타인들의 어떤 시선을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시간 안에서 뭐 아내랑 같이 뭐 산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저는 굉장한 일종의 고독의 시간이라고 느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이 세상을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서 뭐 스스로 글 쓰는 시간도 그럴 수 있죠. 글 쓰는 시간도 그럴 수 있고, 특히 뭐 저는 뭐 글 쓰는 것도 뭐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지만 꼭 그것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삶을 정리해보는 뭐 그런 노트에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6살인데 뭐 지난 10년 동안 뭐 하며 살아왔지라든지, 뭐 1년 단위로도 생각해보고 3년 단위로도 생각해보고, 뭐, 뭐 다양한 관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연애의 역사 뭐 이런 걸로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사회적 성취의 역사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상처의 역사 이렇게 볼 때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과거를 쭉 한번 재구성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내가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자기의 이제 가치 기준이 좀 설 수 있을 정도의 자기 마음의 중심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바탕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시간 중심 사회. 뭐 시간 중심 사회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문화적인 것을 좀 같이 극복해 나갈 필요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많고 적은 걸 가지고 뭐 누구를 너무 어떤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떤 타인에게 지나친 그런 압박감을 준다든지, 이런 문화는 많이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겠죠.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뭐 결혼 안 했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많이 뭐 비판의 물망에 올라서 사실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그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도 좀 자기 삶의 시간을 좀 믿을 필요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많이 느끼는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작년 이전까지는 계속 뭐 일종의 작가나 문화평론가로서만 쭉 살아오다가, 이제 작년부터 어떤 그 회사나 정부 부처나 이런 데 소속돼서 그곳에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나이 35, 36에 신입사원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일이죠. 36살이면 거의 뭐 이제 대리를 넘어서 뭐 팀장급도 있고 거의 과장급도 있고, 한 서너 살만 많으면 벌써 상무급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 나이에 신입사원이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낯설고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걱정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막상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신입사원이 된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린 분들, 뭐 입사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분들과 같이 일도 해보고 같이 소통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큰 상관이 없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항상 뭐 흔히 뭐 너무 늦은 때가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뭐 생각보다 별 의미 없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열등감만 느끼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나랑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 벌써 뭐 10년 차고 나의 상사고, 이런 뭐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의 사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막 너무 어떤 열등감만 느끼지 않는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상관이
것 같은 경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을 좀 내려놓는다면 자기가 이 사회의 시간과 좀 다소 엇나가는 시간을 살더라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이라든지 마음의 태도 같은 것들은 또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뭐 제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뭐 제가 어떤 글쓰기 수업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글쓰기 수업으로 만난 분들만 벌써 한 5, 60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쓰기 수업에 오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2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거의 그 안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나이가 특히 많아서 이제서야 글쓰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움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큰 각오가 필요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제가 글을 그래도 1, 20년 써온 사람으로서 글쓰기에서 늦은 때는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는 글쓰기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놀랐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유명한 뭐 소설가들도 심지어 40대, 50대에 등단해서 뭐 노벨문학상 받은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이 세상의 어떤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마음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항상 사회적인 레벨에서의 어떤 대처도 필요하고 개인적인 레벨에서 대처가 항상 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이 사라진 시대에 대한 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웃이 없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웃이 뭔가로 대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로빈슨 크루소처럼 로빈슨 크루소도 가만히 보면 섬에서 자기만의 체계를 세우고 상상의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타인과의 관계라는 것을 뭐 대체를 하더라도 상상 속의 관계를 맺든지 뭔가 필요한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관계가 어떤 온라인의 관계나 익명의 관계로 넘어갔죠. 그래서 제 주변 청년들도 그렇지만 현실의 관계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맺는 익명의 관계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닉네임으로 맺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생 볼 일은 없는 어떤 그런 SNS 속 관계도 많이 이제 집착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웃들과 맺는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 나와 취향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 중에서 뭐 나랑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2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나랑 취향 같은 사람은 한두 명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웃으로 지낸다는 건 되게 폭력적이기도 한 거죠. 되게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관계성에서 좀 자유로워져서 정말 나는 나의 취향과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 동기들 중에서 저처럼 고전 문학을 좋아하는 동기가 거의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 선후배 통틀어서 한 2명? 정말 없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데 제 페이스북 친구나 뭐 이런 분들 보면 거의 8, 90%가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나의 취향에 따라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지는 생겼죠. 그런 어떤 관계성들이 간접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관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삶을 서로 기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독서 모임이라든지 뭐 글쓰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되게 멀리 있던 관계들이 많이 가까워지는 경험을 많이 하기도 했고 저희 이제 이웃들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기도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웃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크게 뭐 이 정도 한 3가지 사회에 대한 비평과 3가지의 그에 대한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회 비평서 책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글쓰기 강연은 종종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정리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오늘은 이제 좀 그럴 필요가 있는 자리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고요. 원래 통상적으로 사실 지난번 북토크에도 그랬고 거의 이제 어떤
서로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어, 가치 있는 뭔가 대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부분 진행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것이 좀 지루하거나 좀 재미없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